자, 19강 외란 호란의 발발과 영향 부분입니다. 여기 외란과 호란 이 두 개를 합쳐서 양란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전기랑 후기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전기랑 후기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지는데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앞쪽을 전기, 뒤쪽을 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랑 후기를 나누는 기준 임진왜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먼저 임진왜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 먼저 장기간 평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1392년에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1592년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많이 약화가 돼 있었고 양반이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우리 앞서 배웠었던 붕당 정치가 이때 시작이 되죠.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지면서 지배층이 둘로 쪼개져 있었고 이 당시 때 일본의 분위기를 정탐하러 사신들을 보냈는데 동인 서인들이 나눠서 또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쪽은 일본이 침략할 우려가 있다, 대비하자. 한쪽은 그럴 의도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일본이 전국시대라는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전국시대라고 해서 일본의 무사들이 쪼개져서 전쟁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리고 이 통일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불만이 많은 무사들의 관심을 딴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정명가도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주장을 합니다. 정명가도, 정벌한다 명나라를, 빌려달라 길을.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한반도에 있는 조선이 빌려달라 이런 뜻이죠. 명나라 정벌할 테니까 길 좀 터달라.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래서 거절을 하고 일본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 있는 부산성과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당황스러운 우리 조선 정부가 충주에 군대를 집결시킵니다. 그래서 각지에 있는 군대를 끌어모으고 그 당시 때 신망이 있었던 신립이란 장군을 불러들이죠. 참고로 신립은 그 북방민족, 여진족과 싸움에서 말타면서 나름대로 승리했었던 경험이 있는 유능한 장군이었는데 충주에서 방어선을 세웁니다. 뒤에 탄금대라고 하는 강을 두고서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서 일본에 맞서서 준비를 하죠. 근데 이때 착각했던 이유가 일본은 여기 조총이라고 해서 포르투갈을 통해서 새로운 신식 무기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립은 여진족을 생각하고 기마병 위주의 어떤 평평한 지역에서의 전쟁을 준비했었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 조총이 원거리 멀리서도 쏠 수 있기 때문에 신립이 착각을 한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각지에서 간신히 끌어모은 군대가 여기서 대패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의 방어선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이 점령이 되고 경복궁이 불에 탑니다. 당황한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왕이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가거든요. 화가 난 국민들이 경복궁에 있었던 어떤 노비문서라든지 어떤 호적,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불태우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요. 자, 선조가 우주로 피난을 갑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부산 부분을 일본이 차지하고 이 충주 전투, 충주에서 마지노선 설정했지만 신립장군 패하고 한성 빼앗기고 왕은 여기 의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왕은 심지어 명나라로 도망가고자 했으나 명나라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죠. 그래서 의주까지 도망을 가고 여기 보면 세자를 책봉합니다. 그 당시 뒤에 배우게 될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고 왕위를 물려줄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명나라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뚫리면 명나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선과 명이 연합군을 결성을 하고 일본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때 일본이 휴전을 요청해 옵니다. 하지만 결렬이 되고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정유재란, 임진왜란 구별하기도 하지만 정유재란은 큰 틀에서는 임진왜란 내부에 포함되기도 해요. 이 제자가 다시 제자예요. 정유년에 일본이 다시 쳐들어왔다. 이때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풀려나서 다시 그나마 남아있는 군함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유명한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고 일본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철수하는 길목을 막고 노량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개 과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쟁 일본을 무찌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육군과 수군의 활약, 관군이라고 하죠. 국가의 군대를 이 관군의 활약뿐만 아니라 이 의병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먼저 관군 중에서 육군에서는 김시민의 진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그 다음에 조선과 명나라의 평양성 탈환 전투, 이 활약했던 사람이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순신의 활약, 수군 빼먹을 수 없죠. 이순신은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줍니다. 23전 23승, 패배가 없어요. 주요 전투가 이렇게 됩니다. 옥포전에서는 첫 승리를 거뒀고 사천해전에선 거북선이 첫 사용되었었고 한산도 대첩과 명량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한산도 대첩이에요. 하객진 전법을 썼다고 하죠. 하객진 전법이 요거예요. 일본의 배가 있으면 학이 날개를 피듯이 딱 펼치고 거북선을 통해서 돌격을 시키고 이 옆에 있는 배를 통해서 포를 쏴서 일본을 제압하는 학의 날개를 핀 전법, 하객진 전법을 쓴 것이 한산도 대첩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바다, 남해안 바다에 대한 어떤 제해권을 우리가 차지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한산도 대첩, 하객진 전법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데 이 중간에 칠천량 해전이라고 있어요. 칠천량 해전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인물 원균이란 장군이 이순신을 대신해서 해군을 이끕니다. 근데 칠천량 해전에서 다 속된 말로 말아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유재란 때 여기 기준을 나눈 것은 앞쪽은 임진왜란 쪽이고 뒤쪽은 정유재란 쪽이에요. 정유재란 때 감옥에 있던 이순신이 나와서 다시 전쟁을 하려고 봤더니 배가 13척밖에 없어. 근데 일본의 배를 봤더니 133척이에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왕조차도 이순신한테 바다는 버리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했는데 이순신은 아니죠. 이때 뭐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전하 신께는 아직 13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하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또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도 하죠. 길목을 한 명이 막으면 1000명의 적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길목을 막으면은 1000명의 적도 두려워할 정도로 길목을 막으면 승산이 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해서 싸우면 살 것이고 살기를 원한다면 죽을 것이다. 이런 수많은 어록들을 남겼던 사람이 이순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13대 133, 이 진도 울돌목이 아주 물살이 빠른 동네예요. 여기 인근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었잖아요. 물길이 빠르기로 유명하고 실제 가보면 물이 막 회오리치고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지형적인 걸 이용을 해서 이 133척이 13척이 133척 유인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했으니 이것이 명량대첩이고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 명량행전도 있죠. 자, 그리고 도망가는 일본을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막아서고 이때 이순신이 총탄을 맞아서 전사하죠. 또 이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동요할 수 있으니까 나의 죽음은 전쟁 끝나고 알려라. 그래서 이런 부분 이순신의 해전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이순신의 이 수군의 활약이 중요한 이유는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했다는 부분이에요. 일본의 원래 계획은 육지로 이렇게 쳐들어가고 이 당시 때 전쟁 때 중요한 것은 먹을 거리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육지로는 육군이 진전해 가고 일본은 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일본의 해군이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순신이 이 바다에서 이것을 좌절시킨 거죠. 그래서 이 수군의 역할은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했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의병은 익숙한 지리를 활용한 민간인들의 활약이에요. 곽재호라고 하는 홍위 장군 들어봤죠? 빨간 옷을 입고 활약했던 사람, 정문부, 사명대사 유정, 서산대사. 이 명칭은 알겠지만 스님들이에요. 스님들이 전쟁에 참여했었고 특히 사명대사 유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은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일본에 가서 우리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데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 대천중학교 옆에 도서관 있죠? 그 옆에 비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비석이 사명대사와 관련된 비석이라고 하죠. 전쟁 결과입니다. 결과 끝나고 인구 많이 죽었죠. 토지도 없어지고 재정이 악화돼요. 왜냐하면 토지대장과 호족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분질서도 혼란스럽고 문화재를 일본이 많이 훔쳐갑니다. 특히 도자기, 성약, 책, 문화재도 불에 탔죠. 경복궁,
왕조실록 보관하는 사고, 불국사도 불에 탑니다. 또 일본을 통해서 외래 작물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본의 변화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뒤를 이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에도 막부라는 걸 열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국교를 재개를 다시 요청을 하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국교도 다시 재개를 요청하고 포로도 돌려보내주고 해서 조선 내부에서 조율을 통해서 다시 국교를 재개하게 되죠.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문화가 발전합니다. 포로로 끌고 간 성략자나 활자 인쇄공, 도자기 기술자를 통해서 문화가 발전하는데 특히 도자기 기술자 중에 이삼평이라고 있었어요. 이 이삼평이라는 사람은 일본 도자기의 어떤 조상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 아리타자기 있죠. 일본을 대표하는 아리타자기의 원조가 이삼평의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도자기 기술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또 7년 전쟁이라고도 해요. 7년 동안 있었고 또 동아시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동아시아의 이 수많은 나라들이 같이 전쟁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명나라의 국력이 약해져요. 개입을 하면서 명나라도 힘이 약해지고 북방민족이었던 여진족이 힘을 키워서 명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자, 이순신의 활약. 다른 건 몰라도 한산도 대첩, 하객진전법, 명량대첩, 울돌목 전투, 13대 133. 그 다음에 이순신이 돌아가신 노량대첩.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북인 정권이에요. 우리 붕당 배웠잖아요. 북인과 광해군이 이때 권력을 잡는데 전쟁 다음이기 때문에 전후복구 사업에 힘쓰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다시 정비하고 국방력 다시 강화시키고 동의보감, 의학서죠.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을 통해서 민생 안정시키고 그리고 사고 다시 불탔던 거 복구시키고 궁궐 중건하고 대동법을 실시했어요. 대동법은 뒤에 되게 강조될 부분인데 세금을 특산품으로 내는 것을 이제 세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납이라고 해요. 공납의 세금을 원래 특산물로 내야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그 폐해를 이제 쌀이나 다른 부분으로 내도록 바꾼 제도를 대동법이라고 하는데 요거 뒤에서 강조될 부분이니까 뒤에서 강조하도록 할게요. 자, 광해군 하면 꼭 알아둬야 될 거. 북인과 함께 중립외교를 펼쳤습니다. 여기 아까 보면은 요 후금이 세지고 명나라는 약해졌잖아요.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에 도움을 요청해요. 왜냐면 임진왜란때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했는데 명이 조선에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선 내부에서는 논란이 일어요. 명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대세는 이 후금이기 때문에 후금한테 맞서 싸우면 나라한테 좀 불리하다라는 입장도 있었죠. 근데 이 광해군과 북인이 봤더니 지금 대세는 후금이거든. 후금한테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명나라한테 의리를 저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서 중립을 지킵니다. 실제로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보내요. 이 명나라가 군대를 요청했었을 때 강홍립을 보내는데 강홍립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야, 강홍립아, 지금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을 해서 명나라의 요청에서 가긴 하지만 후금한테 대놓고 싸우지 말아라. 분위기를 봐서 후금한테 투항을 하든지 분위기를 봐서 선택해라. 했더니 강홍립이 가서 싸우는데 읽은 책에 의하면은 화살을 쏘는데 화살촉을 빼고 후금을 공격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분위기를 보니까 후금이 이길 것 같으니까 강홍립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후금한테 항복을 하면서 후금과는 큰 갈등 없이 무마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립외교로 갑니다. 근데 광해군이 몰락하게 된 계기가 폐모살제예요. 어머니를 왕비자리에서 폐위시키고 형제를 살해했다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임목대비인데 왕비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형제였었던 영창대군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조의 가계들을 보면 돼요. 선조하고 후궁이었던 공빈김씨 사이에서 광해군이 태어났거든요. 임진왜란 도중에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습니다. 근데 선조한테는 후궁과 다르게 정식 왕비였었던 임목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정식 왕비였었던 임목왕후한테 뒤늦게 영창대군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영창대군은 동생이긴 하지만 엄마가 다른 동생이에요. 근데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왕이 되었지만 선조가 영창대군 이 어린 동생한테 정을 많이 준단 말이야. 더군다나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고
영창대군 동생은 정식 왕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해군이 하지 말아야 될 임목대무를 왕비 자리에서 쫓아내고 영창대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패모살제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는 유교국가, 성리학국가인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성리학적 이론에 맞지 않잖아. 더군다나 중립에게도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켜야지. 성리학의 원조인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켜야지. 왜 오랑캐는 후금편을 드느냐. 그리고 어머니를 쫓아내고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느냐. 폐륜하다 해가지고 인조 반정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반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2번 등장하거든요. 앞서 배웠었던 중종 반정, 인조 반정, 쿠데타예요. 그래서 광해군이나 북인을 제거하고 인조, 서인들이 중심이 돼서 인조를 왕위로 추대한 사건을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인과 인조가 정권을 잡았어요. 광해군을 쫓아내고 얘네들은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아까 광해군은 중립외교라고 하는 실리적인 외교를 펼쳤잖아요. 나라에 타격이 가지 않게. 근데 인조는 서인들은 성리학적에 의해서 명나라 편을 들고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후금을 배척합니다. 친명 배금, 명예에 친하고 후금을 배척한다. 근데 때마침 이괄해난이라는 게 터져요. 이괄해난이 뭐냐면은 인조 반정에 가담했었던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이 있는 신하한테 상을 줄 거 아니야? 이괄도 상을 받았는데 자기가 활약했던 거에 비해서 만족을 못할 정도의 공신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여기 불만을 참고 이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후금으로 도망쳐버려요. 후금의 입장에서는 친명 배금으로 자기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조선 괘씸하거든. 근데 이 이괄이 자기 나라로 와서 이 쿠데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후금의 입장에서는 조선을 쳐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없었는데 명분이 생긴 거죠. 왜? 왕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명분으로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금이 침략을 하고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해요. 북방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앞서 몽골 때도 그랬었죠. 강화도로 피신하는 이유는 섬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전통적으로 궁궐이라든지 또 먹을 것도 있기 때문에 강화도로 피신하는 겁니다. 강화도로 피신했지만 끝내 형제 관계를 요구한 것을 허락을 해요. 그래서 후금을 형제라고 모시고 우리 동생으로 하게 되죠. 근데도 친명 배금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청나라 다시 쳐들어오죠. 후금이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은 청나라로 바꿔요. 그래서 후금이 청나라가 되고 얘네들이 뭘 요구하냐면은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군신관계, 이 형제관계가 아니라 형제관계 형 동생 하자는 거고 군신관계는 자기네를 청나라 임금으로 하고 우리 조선을 신하로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상당히 오락기로 여겼었던 나라가 이걸 요구해 오니까 조선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척하론, 화해를 배척한다. 전쟁하자는 쪽이에요. 주하론, 주장한다. 화해를 주장하는 쪽. 전쟁은 안 된다. 척하론,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하자. 근데 분위기는 이 척하론 쪽이에요. 오랑캐 새끼들이 그냥 싸가지 없게 해가지고 전쟁하자는 쪽이에요. 그래서 청나라가 침입을 해오고 왕은 다시 한번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했었으나 청나라 군대가 너무 빨리 내려와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우게 되는데 근데 항복을 하고 삼조루너라는 곳에서 굴욕의 항복식을 하게 되죠. 청나라의 항복식이 이렇게 단을 쌓고 청나라 황제가 직접 내려왔어요. 그리고 인조가 엎드려가지고 자기 아들들과 신하를 이끌고 가서 맨발로 머리를 쥐어 박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삼배구고두라고 해요. 3번 큰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아주 치욕스러운 항복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고 여기에 삼전도의 비라고 있어요. 이 내용을 기록해놓은 치욕스러운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서울에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이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현장. 이 치욕스러운 이 사건을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외란호란하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나라 요구대로 군신관계를 맺었고 두 왕자가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왕자가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공물과 여자들도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 끌려간 치욕을 당했잖아요. 이런 치욕 이후에 북벌을 주장합니다. 북벌이 뭐냐면 북쪽을 정벌하자. 북쪽에 청나라를 정벌하자. 이 치욕을 갚자라는 운동이 제기가 되고 이 둘이 끌려갔었는데 나중에 돌아와요. 근데 소현세자는 돌아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다기보다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해요.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는데, 왜냐면 세자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왕이 돼 있잖아. 왕이 되기로 된 건데, 소현세자가 청나라 가서 봤더니 삼각했던 마다 오랑캐도 아니고 엄청나게 발전돼 있거든. 그래서 돌아와서 청의 문물을 소개도 하고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이 북불론이 제기된 정도로 청나라에 대한 원한이 강한데 소현세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꼴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소현세자가 독설당했다는 설도 있고 결론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복림대군이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효종이에요. 가게도 나오죠. 인조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었고 효종은 독살인지 모르겠지만 죽임을 당하고 복림대군이 왕이 됐는데 효종이 됩니다. 효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부를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준비하다가 나중에는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더 세지니까 또 효종도 죽고 북벌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오히려 중국 청나라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북학이라고 하는 논의가 등장하게 되죠. 자, 척화론과 주화론 사료 잘 나옵니다. 척화론, 부모의 원수인 오랑캐랑 어찌 화친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합시다. 척화론. 주화론, 화친이 옳습니다. 화친을 맺어서 나라, 종묘 사직을 보존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쪽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병자호란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사진. 자, 임진왜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군함이 뛰어났어요.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하다 하죠. 그래서 튼튼해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회전력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다 갑옷을 씌우고 용 머리를 하고 옆에 포를 배치한 것이 거북선. 그리고 비격 진천 내에 수류탄 같은 거예요. 내부에 폭탄이 터지면 이 파편을 통해서 죽이는 거고, 천차총통이라고 하는 뛰어난 화포도 있었고 전법도 뛰어났었고, 그래서 배라든지 무기, 전법이 뛰어나서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 안택선은 일본의 군함입니다. 폭이 좁아요. 바닥 폭이 좁아서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회전력이 약하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었던 안택선. 일본의 조총, 그래서 일본의 군사력. 기무덤은 이때 조선인 사람들을 죽이면 코나 귀를 잘라갔었다고 하죠. 자기들 어떤 군功을 어떤 증명하기 위해서 코나 귀를 잘라가서 활약을 증거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기무덤, 조선인들을 귀를 잘라서 묻었던 기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도자기 발달한 거 얘기했었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기록 난중일기 너무나 유명하죠. 자, 최종 정리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정리 한번 해줄게요. 선조를 기준으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기 후기를 나눕니다. 임진왜란,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했고 충주 방어선도 붕괴가 되고 한양이 빼앗기고 선조는 의주로 도망가면서 명나라 끌어들이죠. 그래서 휴전협정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정유재란 터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끝내 전쟁이 종결되죠. 자, 육군 활약도 있었지만 뭐니 해도 수군 이순신의 활약, 한산도 대첩 때 하기축장법을 쓰였고 명량대첩 때 울돌목 전투 알아두기 바라고,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키면서 남해안의 제해권을 차지했다라는 거, 의병의 활약도 있었고, 자, 그 결과 이런 결과도 있었고, 일본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중국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이 등장했었다라는 거. 자, 광해군 때입니다. 전후복구 사업에 힘썼고 중리배교를 했었죠.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강원립을 통해서 중리배교를 했었고, 폐모살제라고 하는 어떤 폐륜적인 일을 했었고,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서인이 중심이 된 인조반정이 일어났었습니다. 인조반정 이후 인조는 친명 배금 정책하다가 정묘호란 때 형제관계 맺었고, 또 병자호란 때 군신관계를 요구했었는데 척화론, 주화론 나눠지다가 척화론이 앞서고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병자호란이 있었죠. 그러다 끌려갔었던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고 북벌을 준비하게 되는 부분까지 배웠습니다.